반갑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싸움, 공산주의 바이러스. 오늘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산당 선언 제1장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중에 보면 이런 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을 산산조각 나누어 팔아야 하는 이 노동자들은 다른 모든 판매품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상품이며 그래서 경쟁의 승패와 시장의 변동에 내맡겨진다. 이들은 부르주아 국가의 노예일 뿐 아니라 매일 매시간 기계와 감독 간의 노예이자 특히 공장을 운영하는 개별 부르주아의 종이다. 기계가 노동 사이의 차이를 점점 없애고 임금을 어디서나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하락시킴으로써 프롤레타리아 계급 내의 이해관계와 삶의 상황은 점점 비슷해진다. 여기서 저자들은 마르크스가 두 가지를 주장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노동자는 결국 상품이고 노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장이 맞는 논리일까요? 노동자가 회사 눈치 보면서 일하느라 고생은 합니다. 그렇다고 노예라고 부르고 있나요? 이런 주장은 너무 지나치지 않냐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억대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일은 안 하고 맨날 데모만 하는 노조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귀족 노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노동자 계층에서 귀족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동자라고 모두를 상품으로, 노예로, 종으로 부르는 것은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주장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 마르크스는 기계로 인하여 모든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해서 비슷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도 맞는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대기업 월급과 중소기업 월급이 비슷한가요?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월급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이라고 하면 과장되지만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임금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모든 노동자의 임금이 점점 낮아져서 결국엔 다 같이 가난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마르크스의 이론에는 너무나 모순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 제1장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중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날 부르주아지와 대립하는 모든 계급 가운데 진정한 혁명 계급은 프롤레타리아트 뿐이다. 중산층, 소상공인, 수공업자, 농민, 이들 모두는 중간 계층으로서 자신의 생존을 파멸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부르주아지와 투쟁한다. 따라서 이들은 혁명적이지 않고 보수적이다. 아니 심지어 반동적이기까지 하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노동자, 프롤레타리아트만이 진정한 혁명 계급이고 나머지 중산층, 소상공인, 수공업자, 농민 이 모두는 혁명적이지도 않고 보수적이며 반동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지독한 편견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런 편견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비극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농민, 소상공인, 수공업자는 보수적인 반동 세력이라고 마르크스가 낙인을 찍었습니다. 마르크스를 신처럼 받드는 혁명가들은 이 주장을 사회와 나라에 적용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동으로 몰려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농민을 보수적이고 반동적이라고 했는데 사실 최초의 공산주의 혁명은 러시아에서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혁명 주체는 노동자와 농민이었습니다. 노동자가 많으려면 공장이 많아야 하는데 당시 러시아는 농업국가였어요. 농업국가에서 희귀한 노동자만 데리고 혁명을 일으키기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레닌은 농민들을 선동합니다.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면 땅을 나누어 주겠다고 말입니다. 토지라는 달콤한 미끼를 던져서 농민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농민 연합부대를 결성해서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저자들은 아찔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혁명을 성공시킨 후 농민들을 숙청하고 학살하였다는 것입니다. 농민들의 협력을 얻어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는 농민은 반동이라는 마르크스의 이론을 따라서 농민들을 제거하였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의 이론에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임의적인 것을 어찌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가 아니라 이것은 억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억지 주장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또 공산당 37장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프롤레타리아에게 법과 도덕, 종교는 많은 부르주아적 이해 관계를 숨기고 있는, 그만큼 많은 부르주아적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프롤레타리아는 지켜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껏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보장해 온 것들을 모두 박살내야 한다. 법과 도덕과 종교는 부르주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 도덕, 종교는 프롤레타리아가 지켜야 할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박살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악한 가르침 때문에 마르크스주의가 침투한 사회에는 비극이 일어나고 재앙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법을 무시해버리니 불법 사회가 됩니다. 깽판과 폭력이 판을 치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모든 종교를 부정해버립니다. 1억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자들의 손아귀에서 죽게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천륜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중국 대륙이 공산주의 붉은 피로 물들어가던 초창기에 젊은이들 중에서는 부르주아 집안의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공산당에 대한 충성도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아버지를 죽여 자신의 충성도를 증명해 보여야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부회라는 조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살부회는 자기 손으로 자기 아버지를 죽이지 못하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서로 아버지를 죽여주는 모임으로 조직된 것입니다. 실제로 1920년, 1930년대에 만주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살부회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윤리, 종교, 도덕을 다 없애버리면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끔찍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노동자에겐 조국이 없다. 그들이 갖고 있지도 않은 것을 빼앗을 수는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자에게 조국이 없다고 선동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노동자들을 유인해서 혁명 활동에 동참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마르크스 이론에 의하면 전쟁은 자본가들끼리 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의 말이 맞는다면 노동자는 자본가들의 전쟁에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노동자에겐 조국이 없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각 나라의 노동자들이 국경을 초월해서 공산주의 이념으로 단결하며 자기 나라의 전쟁에 참여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자 마르크스 이론과 맞지 않게 많은 노동자들은 조국을 위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독일 노동자들은 국경을 초월한 노동자 계급편에 서지 않고 독일 편에 섰습니다. 프랑스 노동자도 프랑스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이것은 마르크스의 이론과 맞지 않는데 왜 그랬을까요? 노동자는 조국이 없다는 마르크스의 말이 틀렸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노동자들에게도 조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의 이론은 현실적으로 볼 때 틀린 주장이라는 것이요. 거의 공상에 불과합니다. 법과 도덕과 종교가 없는 나라가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조국이 없는 노동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틀린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프롤레타리아 계급, 노동자에 관한 것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프롤레타리아와 공산주의 그리고 공산당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간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 가운데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